죄송한데요. 저분은 우리 집 가사 도우미예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가사도우미. 엄마, 아침에 소리 안 나게 조심해 주시고, TV 소리도 너무 크게 하지 마. 어머니, 냉장고 문 자꾸 여닫으시는 거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전기료가. 엄마, 미안한데. 이번에도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5년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아들을 키웠던 제가 이제는 집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분은 우리 집 가사도우미예요. 며느리가 고급 마트 식품 코너에서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63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날카롭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마치 제 존재 자체를 지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윤영이, 올해 63입니다. 남편 정수를 48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떠나보내고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 재훈을 키워냈습니다. 21살 대학생이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매일 같은 시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경차에 올라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뎅, 어묵, 김, 단무지, 쌀. 그날 필요한 재료를 눈대중으로 가늠해 트럭에서 받아왔습니다. 오전 5시 30분이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 분식이라는 간판을 단 12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신림동 대학가 골목 끝자락, 월세 80만 원짜리 가게. 하지만 그곳은 제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와 아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였고 동시에 우리 모자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영희 언니, 영희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언니, 오늘도 떡볶이 국물 진짜 맛있어요. 이모, 저 내일 시험인데 김밥 하나만 더 싸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떡볶이 한 개씩을 덤으로 얹어주고 김밥도 한 줄 더 말아줬습니다. 손님들의 그 한마디에 새벽부터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밤 11시에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텼습니다. 재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소라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소라예요. 인사드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소라라고 합니다. 소라는 예의 바르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몸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화장. 제 눈에는 영락없는 도시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소라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재훈이는 자랑스럽다는 듯 소라의 이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참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구나. 우리 재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제 제 손을 떠나 독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도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신림동 작은 예식장, 하객 80명. 대부분 재훈이 회사 동료들과 제 가게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소라 쪽 하객은 20명 남짓이었는데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소라의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라가 좀 집안일에는 서툴러서요. 걱정 마세요, 사돈어른.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집안일에 서툴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신혼집은 재훈이가 마련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신축 아파트 32평형. 전세 보증금 5억 원이었는데 재훈이는 회사 대출과 제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식집 운영으로 모아둔 돈 중 2억 원을 보탰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내 결혼인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아들 부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다시 신림동 원룸으로 돌아가 혼자 살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부터 석 달간 아들 집에 머물며 소라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밤중 수유를 챙기고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라는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100일을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셔도 돼요. 제가 이제 좀 적응했거든요. 저는 순순히 짐을 챙겨 신림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 집을 방문하며 손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전화로는 좀 그렇고,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토요일 오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훈이와 소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앉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재훈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말이야, 이번에 집을 좀 넓히려고 해. 민준이도 크고 있고, 소라 동생도 결혼 준비 중이라 잠깐 같이 살아야 할 것 같거든.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무슨.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이제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잖아.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산다고? 응. 새로 구하려는 집이 45평형이거든. 방도 넉넉하고. 엄마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근데 소라는 괜찮은 거야? 소라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 당연히 좋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2주 뒤 아들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송파구 잠실에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 45평형. 제가 평생 살아본 집 중 가장 넓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야. 화장실도 바로 붙어 있고 창문도 크고 좋지. 재훈이는 제 손을 잡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약 8평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재훈아. 정말 좋구나.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소라가 좀 예민한 편이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때 소리 안 나게 조심해 주시고 저녁에도 TV 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마. 민준이 재울 때 방해되거든. 그래. 알았어.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조심조심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모든 것을 최대한 죽여가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소라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다 들려요. 아, 미안해. 내가 조심했는데. 앞으로 더 조심할게. 그리고 어머니, 밥은 제가 전기밥솥으로 예약해놨으니까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하시면 가스비도 더 나오고. 아, 그래.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밥도 마음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소라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언니,
집 진짜 넓다. 한강 뷰 미쳤는데. 그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도 했거든. 보너스 받아서 확 바꿨어. 거실에서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조용히 앉아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언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남편이 효자라서. 그래도 언니 대단하다. 나는 절대 못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있잖아. 낮에 집에 계실 때 좀 조용히 지내주실 수 있어. 소라가 재택근무할 때가 많거든. 엄마가 거실에서 TV 보시면 집중이 안 된대. 그래? 미안하다. 나도 모르고. 그리고 엄마, 요즘 자꾸 냉장고 문 여닫으시는데. 그것도 좀 줄여주시면 안 돼? 전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냉장고 문을 내가 그렇게 많이 열었나? 아니, 많이는 아닌데 그냥 필요한 것만 한 번에 꺼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날부터 냉장고 문 여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2개월째 재훈이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00만 원? 무슨 일인데? 아니, 집 관리비랑 차 할부금이랑 겹쳐서. 이번 달만 좀 빡빡해.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 저는 통장을 꺼내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또다시 재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에 소라 동생 결혼식 축의금이랑 민준이 어린이집비 내야 해서 또 200만 원만. 재훈아, 지난번 돈은? 아, 그거. 미안. 이번 달 갚을게. 그때 같이. 저는 또다시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재훈이는 총 4번 돈을 빌려갔습니다. 총액 800만 원.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 좀 같이 갈래요? 장 봐야 하는데 혼자 가기 귀찮아서.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저는 오랜만에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소라의 차를 타고 강남역 근처 고급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는 평일 재래시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장은 높고 조명은 밝았으며 진열된 상품들은 모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그래. 저는 소라를 따라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았습니다. 소라는 유기농 채소, 수입 과일, 고급 정육을 하나둘씩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영희 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김순자 씨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제 가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15년 전 대학생이던 순자 씨는 거의 매일 제 가게에 와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언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순자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언제 이렇게 예뻐졌어? 에이, 언니는.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집 근처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하려던 찰나, 소라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분은 우리 집 가사도우미예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소라를 번갈아 쳐다봤고,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순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아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순자 씨가 사라지고 소라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아는 척 받으면 귀찮잖아요.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이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사도우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했고 집에 도착해서도 평소처럼 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들을 키우기 위해 15년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시장에 갔던 제가 손님들에게 영희 언니, 영희 이모라고 불리며 사랑받았던 제가 2억 원을 선뜻 내어주며 아들의 결혼을 축복했던 제가 이제는 가사도우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어서. 그래. 참. 그리고 엄마, 이번 달도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또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재훈아. 응.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재훈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조금만 기다려. 이번 달 말에. 너 지금까지 내게 800만 원 빌려갔어. 단 한 푼도 안 갚았고. 엄마, 나도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참아달라고? 나한테 800만 원이 작은 돈이니? 엄마도 좀 이해해줘.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재훈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소라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요. 민준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는 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아, 그리고 어머니, 설거지 좀 해놓으세요. 아침에 제가 바빠서 못했거든요. 소라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겐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고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만한 것으로 무게만 5kg이 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2703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5장, 주식 계좌 서류 3개, 정기예금 통장 4개,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신림동 상가 건물 한 채, 현재 시세 32억 원. 마포구 원룸 건물 한 채, 현재 시세 28억 원. 강서구 다세대 주택 2채, 총 시세 18억 원. 여의도 오피스텔 5개, 총 시세 45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주식, 평가액 약 22억 원. 정기예금 통장 4개, 총액 11억 원. 모두 합치면 156억 원. 저는 1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번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두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배운 투자 원칙을 그대로 따랐고 서울 부동산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입했습니다. 재훈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 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많아봤자 몇 천만 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금고를 다시 잠그고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강남 법률사무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라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병원 좀 다녀올게. 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저 상속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변호사 앞에 앉아 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가사도우미 발언,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첫째, 현재 보유하신 모든 부동산과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시는 겁니다. 그럼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요? 네. 윤영희 문화재단 같은 이름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시고 모든 자산을 재단 명의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럼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요? 어르신께서는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단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배당금으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부하시거나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째는 뭔가요? 둘째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드님에게 상속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손자분이나 다른 곳에 배분하는 내용으로요. 손자에게요? 네. 손자분 명의로 신탁을 만들어서 손자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르신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럼 아드님 부부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내 손자.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럼 둘 다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인도 설립하시고 유언장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까지 포함해서 약 한 달 정도면 완료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날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착수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소리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재훈이는 2번 더 돈을 빌려갔고 저는 순순히 200만 원씩을 이체했습니다. 총 1200만 원. 소라는 여전히 친구들을 집에 불러들였고 제 앞에서 요즘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들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단 설립도 끝났고 부동산 명의 이전도 다 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어르신 명의로는 이 집 보증금과 예금 3천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윤영희 문화재단 명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요청하신 내용 증명도 준비했습니다. 언제 발송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주말,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제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하려고요. 어머니는 그날 하루 밖에 나가 계셔도 될까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것도 있고.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재훈이 회사로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윤재훈 씨 앞. 내용 증명. 재훈이는 우편물을 뜯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발신인 윤영희 문화재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하가 현재 거주 중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본 재단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재단? 엄마 이름이 왜 여기 있어? 그는 급히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 주인이 누구야? 집 주인, 김 사장님이잖아. 왜? 김 사장? 그럼 이 재단은 뭐야? 무슨 재단? 재훈이는 부랴부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유자 윤영희 문화재단. 이전 일자 2025년 9월 15일. 이게 대체. 그날 저녁 재훈이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왜 그래, 재훈아?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재단은 뭐고, 집 명의가 왜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재훈이는 서류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소라도 당황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얘기 좀 하자. 앉긴 무슨.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앉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훈이와 소라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아, 너 이 집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니? 김 사장님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김 사장? 그런 사람 없어. 이 집 주인은 처음부터 나였어. 뭐라고요? 너희가 전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한 이 집, 실은 내가 20년 전에 산 집이야. 전세 보증금 5억. 그것도 내가 만들어준 가짜 계약서였어. 재훈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집 주인이었다고요? 그래. 그리고 신림동 상가 건물, 마포 원룸 건물, 강서 다세대 주택, 여의도 오피스텔까지 전부 다 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15년간 분식집 하면서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부동산에 투자했어.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배운 대로.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156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와 소라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156억이요. 그게 말이 돼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아니, 이제는 재단 명의지만. 재단이요? 응. 윤영희 문화재단. 내가 만든 거야. 이제 내 재산은 너희가 절대 손댈 수 없어. 재훈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왜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재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훈아,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나는 너희한테 뭐니? 엄마잖아요. 엄마? 정말로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왜 소라는 나를 가사도우미라고 했어? 순간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마트에서 내 옛날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저분은 우리 집 가사도우미예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말이야. 어머니,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창피해. 나를 엄마로 소개하는 게 그렇게 창피했어. 소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재훈아, 너는 나한테 1200만 원을 빌려갔어. 단 한 푼도 안 갚았고, 매번 이번 달만, 다음 달에라고 했지만 갚을 생각 따위는 없었잖아. 엄마, 제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려워? 그래서 엄마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 둘 다 나를 집에서 보이지 말라고 했지. 아침에 소리 내지 말라. TV 소리 줄여라. 냉장고 문 적게 열어라. 마치 내가 방해물인 것처럼.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너를 키우기 위해 15년간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파도, 힘들어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엄마,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로 봤어? 가사 도우미, 돈 빌려주는 ATM, 집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짐? 재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소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너희는 이미 선택했어. 나를 엄마가 아니라 짐으로.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재훈이는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내용 증명은 시작일 뿐이야. 다음 주부터는 소라 내 카페도 문제가 생길 거야. 카페요? 응. 너 강남역에서 운영하는 그 카페 말이야. 건물주가 누군지 아니? 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래. 나야. 그 건물도 내 거였어.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갈 거야. 그리고 보건소에 익명 신고도 들어갈 거고. 어머니, 제발요.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호텔에 가서 며칠 쉴 거야. 너희는 11월 30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그게 내 마지막 배려야. 엄마, 재훈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일 뒤 소라의 카페로 보건소 위생 점검이 나왔습니다. 여기 냉장고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네요. 그리고 조리구역 환기 시설도 미흡하고요. 아니, 저희는 항상 깨끗하게. 죄송하지만 영업 정지 7일 처분입니다. 영업 정지 통보서를 받은 그날, 건물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명도 바랍니다. 재계약 불가. 소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는 제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로비에서 재훈이를 만났습니다. 재훈이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살이 빠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훈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소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카페 문 닫고 집도 나가야 하고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 맞아. 너는 내 아들이지. 하지만 너는 나를 엄마로 대하지 않았어. 재훈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3천만 원. 너희가 새로 전세 구하는데 보태 쓰라고.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너도 이제 40이야.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지. 재훈이는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어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와 소라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소라는 다른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새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25평짜리 깨끗한 공간.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재단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윤영희 문화재단은 매달 임대 수익 3,500만 원과 배당금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중 1,0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나머지는 재단 운영비와 기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기부처는 신림동 대학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영희 분식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기부처는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신림동에 영희의 밥상이라는 급식소를 열고 매일 100명의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8살이 된 민준이는 제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민준이가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고맙구나.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래요. 그래, 그래. 우리 민준이 꼭 그렇게 되렴. 민준이는 1시간 정도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실 건가요? 제 재산의 50%를 손자 민준이 명의 신탁으로 만들어주세요. 민준이가 25살이 되면 찾을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계속 재단 운영에 사용하고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전액사회에 기부해 주세요. 재훈 씨에게는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5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한강을 따라 산책합니다. 오전에는 재단 일을 보고 오후에는 영희의 밥상, 급식소에서 봉사합니다. 신림동 대학가 학생들은 여전히 저를 영희 이모라고 부릅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찾아와 이모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라고 인사하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입니다.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옵니다. 재훈이와 소라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성실하게 일한다고 합니다. 어제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로. 알아. 이제 그만 사과하고 너희끼리 잘 살아.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5층 오피스텔. 햇살이 강물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짐처럼 취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리 내도 되고 TV를 켜도 되고 냉장고 문을 열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옛날 손님이었던 순자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때 마트에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괜히. 아니야, 순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렸어. 언니,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큰 재산을 혼자 모으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순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재훈이를 안고 있는 사진, 분식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
두 사진 속에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편안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이구나. 저는 사진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테고 오후에는 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민준이가 학교 끝나고 들를 예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윤영이입니다. 63년을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갈 윤영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으로. 6개월 뒤, 재단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어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윤영이 문화재단 이사장 윤영이입니다. 저는 48대 남편을 잃고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50여 명의 시니어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60이든 70이든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이제 70인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70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5세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50만 명을 모은 분도 계세요. 정말요? 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평생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현장 일은 힘들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목수 경력이 몇 년이나 되세요? 45년입니다. 그럼 그 경험을 살리시면 되죠. 목공 체험 교실을 여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목공이 인기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정말 될까요? 물론입니다. 재단에서 창업 자금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랑 홍보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찾던 행복이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면서 느끼는 이 충만함. 이게 진짜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3개월 뒤, 그 할아버지는 홍대 근처에 작은 목공 체험 교실을 열었습니다. 할배의 목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오픈 첫 달에 예약이 꽉 찼고 SNS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나이에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뭘 했다고요? 할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집에서 늙어갔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숙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하래요. 그래? 민준이는 누구를 존경해? 할머니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왜 할머니를 존경하는데? 할머니는 혼자서도 강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고맙구나.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날 밤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재훈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 재훈이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빌려주신 돈. 1200만 원이요. 다 모았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1200만 원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늦었지만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재훈이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자요. 2년간 이자 계산해서 240만 원 더 넣었어요. 은행 금리로 계산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아, 이자까지는 안 받아도 돼. 아니요, 엄마. 받으셔야 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아니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재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돈만 뜯어내고 저는 정말 쓰레기였어요. 재훈아, 근데 엄마가 떠나신 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엄마가 옆에 계실 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재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이제 제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요. 저는 재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알아요. 그게 더 아파요. 이제 정신 차렸으면 됐어. 내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줘.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저는 봉투를 다시 재훈이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 엄마, 왜요? 민준이 교육비로 써. 학원비, 책값, 뭐든지. 그리고 남는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해. 엄마는 이제 충분히 가진 사람이야. 내가 더 필요해. 재훈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7년 10월 15일. 맑음. 오늘 재훈이가 돈을 갚았다. 2년 만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나는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자유를, 존엄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재훈이가 변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는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은 지켜볼 것이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역할이 아닐까.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윤영희 문화재단은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사회공헌 재단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 50건, 대학생 장학금 지원 120명, 독거노인 무료 급식 연 36,500명,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시니어 문예 교실에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 80명이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영희 이사장님,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화제의 인물이시던데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제가 무슨... 이사장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모으셨어요?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한 푼, 두 푼 아껴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요. 혼자 아드님 키우시면서. 쉽지 않았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면 저와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지금 재단 활동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어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가난하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았을 때요.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기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에요. 일어선 거죠.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답게. 그 인터뷰는 일주일 뒤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63세에 찾은 자유, 156억 재산가 윤영희 이사장의 두 번째 인생. 기사가 나간 후 수백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사장님은 우리 시니어들의 희망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하나하나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그중 한 통의 이메일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저는 그저 밥이나 해주는 가정부일 뿐입니다. 이사장님의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이사장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님, 용기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어머님이 원하는 반찬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오후 어머님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세요. 소리를 줄이지 말고. 오늘 저녁 어머님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동네를 산책해 보세요. 집안일 다 마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어머님의 삶을 되찾으세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한 달 뒤 그 어머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용기를 냈어요. 아들에게 제 방을 따로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아들 내외가 놀랐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집에서 유령이 아니에요. 저는 저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또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028년 봄, 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도운 시니어 창업가들,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년 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빛으로 살겠다고.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연설 최고였어요. 이제 10살이 된 민준이는 제 가슴께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민준아,
고맙구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요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신문에도 나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우리 민준이. 재훈이와 소라도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소라는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도 옅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니, 저희 요즘 작은 분식집 하나 열었어요. 분식집. 네, 신림동이요. 어머니가 하셨던 그 자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를? 네, 건물주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영희 분식 2호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료도 깎아주시고.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재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재훈아. 정말 잘했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신림동을 찾아갔습니다. 영희 분식 2호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12평짜리, 제가 15년간 지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재훈이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고, 소라가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재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저는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도 섭섭함도 분노도 모두 놓아주고 이제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참 좋은 날이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66의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 사는 지금이. 오늘도 저는 숨쉬고, 걷고, 웃고, 울고 살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게 바로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2030년 가을, 윤영희 문화재단 5주년 기념으로 시니어 인생 2막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3일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150개의 시니어 창업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마치고 박람회장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할배의 목공방을 운영하는 그 할아버지는 이제 지점을 3개까지 늘렸고 직원도 5명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노력하신 거죠. 한 부스에서는 70살 할머니가 손뜨개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요즘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저도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60, 70, 심지어 80이 넘은 분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세상이구나.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연사는 바로 저였습니다. 윤영희 이사장의 특강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지금부터. 1000명 규모의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60대, 70대, 80대. 온통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영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이제 78인데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할머니, 모세는 80에 출애굽을 시작했고 강희대제는 60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칼 샌더스는 65에 KFC를 창업했고요.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은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63세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나이는 오히려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경험이 있고 쌓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 오늘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시작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작은 책방이요. 평생 책 읽는 게 좋았는데 늘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미뤄왔어요. 근데 이사장님 강연 들으니까 지금 안 하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 꼭 하세요. 그리고 꼭 성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저희의 등대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68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보람차게 살고 있습니다. 63세 시작한 제2의 인생.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재훈이의 분식집은 2호점까지 생겼습니다. 소라는 지역아동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여전히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